3박 4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김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 그리고 평소 저를 본체만치 하던 시누이와 그 아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6사람이 제 그릇에 담긴 제 냉장고 속 음식을 먹고 있었고 TV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마중 나왔습니다. 왔어. 부모님 전세 만기라 당분간 좀 계시기로 했어? 저는 엉망이 된 서재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곳은 시댁 식구들의 캐리어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아끼는 요가 매트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힌 채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며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주도의 짭조름한 바닷바람 냄새가 아직 코트자락에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비행기 안의 건조한 에어컨 바람과 섞여 컨디션은 최악이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의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밤 10시, 건물 전체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1204호 앞에 멈춰 서서 익숙한 도어로 키패드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1994. 정민 씨의 생일입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딕.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도어록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잘못 눌렀나 봅니다. 4일간의 출장 강행군에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다시 입력했습니다. 띠딕.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손잡이에는 열쇠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긁힌 새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는 따스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누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숫자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세요. 제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TV 소리도요. 정민 씨 혼자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질질 끄는 듯한 전혀 급할 것 없는 발소리였습니다. 달칵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보풀이 잔뜩 인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제가 정민 씨에게 사준 실내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39,000원짜리 고급 슬리퍼를 구겨 신고 있는 남자. 정민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생, 시동생 최정호였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1초 정도 멍해 있다가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 형수님 오셨어요. 온다는 말도 없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그의 어깨 너머 거실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 바닥. 제가 석 달치 월급을 털어 시공한 이탈리아산 원목 마루. 물결 무늬가 아름다운 호두나무 바닥 위에는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무늬가 촌스러운 솜이불, 모서리는 닳아서 해져 있었고 조명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섞인 묘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발이 현관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희 여사. 잠옷 차림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발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탁, 탁 하는 손톱깎이 소리. 잘려나간 발톱 조각들이 소파 패드 위로, 테이블 위로, 그리고 제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밀라노 출장 때 사온 그 향초 위로요. 아니, 향초였던 것이라고 해야겠네요. 지금 그것은 새 동강이 나 있었고 가장 긴 조각은 어린 남자아이의 손에 들려 장난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누이의 아들, 내 살배기 민준이었습니다. 아이는 맨발로 테이블 위를 쿵쿵 밟고 다녔습니다. 제가 매주 전용 클리너로 닦아 관리하던 그 유리 상판 위를
새까만 발바닥으로 지식이고 있었습니다. 향초 부스러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향사가 딱 500개만 만들었다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의 작은 가게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려 샀던 그 향초가 말이죠. 생각보다 일찍 왔네? 안방 쪽에서 정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까치집 지은 머리에 잠옷차림이었습니다. 제 눈을 피하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더니 입꼬리를 실룩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원래 상의하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현관에는 낯선 운동화 3켤레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른용 2, 아이용 1. 신발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제 명품 구두들은 맨 아래 칸 구석으로 밀려나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한 짝은 아예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서재문은 열려 있었는데 안에는 캐리어와 종이박스가 가득 차 있었고 어떤 여자가 큰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생의 아내, 동서였습니다. 작은 방문에는 캐릭터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뽀로로, 티니핑, 그리고 반쯤 찢어진 로보 스티커까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소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뜨뜻미지근하면서도 불만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정민아, 내 처는 들어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왜 문 앞에 승냥이처럼 서 있냐? 버르장머리 없게. 그녀가 드디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손톱깎이를 여전히 손에 쥔 채 잠옷바지에는 발톱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문 닫고. 춥다. 마치 이 집이 원래부터 자신의 집이었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말투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는 익숙지 않은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기름에 쩐 튀김 냄새, 푹 익은 김치 냄새, 그리고 그낡은 이불에서 나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어머니.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차분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말하는 것처럼요. 언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손톱깎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탕 하고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설명해야 한다는 듯 귀찮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담동 전세가 만기됐다.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준다더라. 아들놈 결혼시킨다고 나가라는데 어쩌냐. 정민이가 일단 여기 와 있으라 했다. 그녀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너는 한 달에 20일은 출장 다니느라 집 비우잖냐. 집 텅텅 비워둬서 뭐 하냐. 그녀는 부리가 와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시선이 거실을 훑었습니다. 서재에서는 동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는지 목소리가 컸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조카가 제 향초로 테이블을 쿵쿵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다 쓴 휴지와 과일 껍질이 가득 찬 비닐봉지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시부모님, 시동생 부부, 시누이와 조카. 6명. 6명이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인 저는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겁니다. 정민 씨.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원래 번호는 너무 길다고 못 외우시겠대. 그래서 뭐로 바꿨는데?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자신의 발끝만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생신으로 바꿨어. 거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었고 진행자들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공기를 메웠습니다. 테이블 위 부서진 향초 조각에서는 은은한 유칼립투스 향이 피어올라 집안 가득한 기름 냄새와 섞여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바닥에 깔린 이불을 피해 아무렇게나 던져진 리모컨과 과자 봉지를 피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마침 잘 왔다. 냉장고에 반찬 다 떨어졌다. 내일 마트 가서 좀 채워놔라. 참, 나는 입맛이 짜다. 소금 팍팍 쳐라. 저번에 내가 담근 깍두기는 무슨 맹물에 씻은 무맛이더라. 멸치액젓 좀 아끼지 말고 넣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안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달칵 문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캐리어가 제 옆으로 쓰러지며 쿵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머리끝부터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민 씨가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가 제 뒤에 잠시 서 있더니 매트리스가 푹 꺼지며 침대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여 초간 대답을 기다리다 제가 반응이 없자 몸을 뒤척이더니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나 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둠 속에 누워 이 집이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 TV는 꺼지지 않아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을 가는지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이가 아이를 재우는지 민준이가 딸기 우유 달라고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래 끓는 기침을 컥컥 하고 뱉어냈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사방에서 밀려와 방문 틈을 비집고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커튼 틈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마루 위에 하얀 선을 그렸습니다. 시선이 협탁 위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사온 대리석 액자 속에는 저와 정민 씨의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민 씨 어깨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는 저. 5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사람을 제대로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맨발에 닿는 마루의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과자 봉지는 그대로였고 소파 위 이불은 엉망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톱깎이도 그 자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앞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주 전 출장 가기 전에 꽉 채워두었던 수입 우유, 유기농 채소, 광장시장에서 일부러 사온 수제떡,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마트표 김치 몇 통과 뜯어진 어묵 봉지, 시큼한 냄새가 나는 오렌지 주스 반 병뿐이었습니다. 냉장실 맨 아래 칸에 낯선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먹다 남은 돈가스 한 조각이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갑자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긴 내 집입니다. 매달 대출금을 갚고 관리비를 내고 휴지 한 조각까지 내 돈으로 채워 넣은 내 집. 그런데 지금 저는 현관 비밀번호조차 모르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눈을 떴습니다. TV 소리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건물 전체가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정민 씨는 이미 침대에 없었습니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는 움푹 파인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누워있다가 일어나 씻고 홈웨어로 갈아입었습니다. 안방을 나섰을 때 마주한 풍경은 순간 제가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 정중앙에 앉아 다리를 꼬고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듬성듬성한 흰머리, 러닝셔츠 차림으로 앙상한 어깨를 드러낸 채였습니다. TV 볼륨은 최대치였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유나 일어났냐? 잘 됐다. 어제 먹은 그릇들 좀 씻어라. 프라이팬도 닦고. 내 시동생이 어제 치킨 튀겨 먹어서 기름이 사방에 튀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두세 개가 아니었습니다. 2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말라붙은 양념 자국, 먹다 남은 채소 조각, 하얗게 굳은 기름때가 묻은 접시들, 그리고 커다란 옥 내벽에는 시커먼 기름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양념통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제 양념통들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트러플 올리브 오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입구에는 끈적한 기름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수입 천일염은 웬 위생 봉투에 쏟아져 있었고 봉투 입구가 열려 있어 소금 알갱이가 식탁 위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에 닿자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다느니 시누이 사정도 안 좋다느니 요새 젊은 애들 살기 팍팍해서 큰일이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어제 잠은 잘 잤는지, 출장은 힘들지 않았는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건조대에 올릴 때쯤 시누이가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잠옷이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48만 원을 주고 산 실크 잠옷. 딱 한 번 입고 드라이 클리닝해서 옷장에 고이 모셔둔 그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잠옷을 입고 하품을 쩍 하더니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그리고 양치하는 소리. 우잉, 우잉. 제 전동 칫솔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 소리는 제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3일간 저는 연차를 냈습니다. 회사에는 시차 적응 때문에 며칠 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매일 집에 틀어박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에 TV 뉴스를 틀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린다는 핑계로 볼륨은 언제나 최대였습니다. 뉴스가 끝나면 주식 방송이 끝나면 건강 프로. TV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는 제 몫이겠죠? 시어머니는 제 욕실을 본인의 파우더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클렌징 폼, 에센스, 영양크림 전부 꺼내서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32만 원짜리 에센스를 얼굴에 듬뿍 바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싼 거라더니 별거 없네? 내가 쓰는 설화수가 낫다. 어느 날 점심에는 안방에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마스크팩이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산 건데 한 상자에 10장 들어있는 저도 아까워서 매일 못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와 시누이에게 건넸습니다. 은지야, 너 얼굴 푸석하다. 2장 붙여라. 시누이는 덥석 받아 포장을 뜯었습니다. 2장 후 한 번에 2장을 뜯어 얼굴과 목에 붙였습니다. 주방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지만 민망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 너는 팩을 이렇게 쟁여두고 뭐 하냐? 여자는 가꿀 줄 알아야지. 안 그러면 금방 늙는다. 저는 씩 웃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시동생 부부는 매일 오전 10시에 나갔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러 간다고 했지만 저녁 8시에 들어올 때면 손에 치킨과 맥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동서 인스타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강남의 유명한 디저트 카페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백수 생활도 즐겨야지.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태그와 함께요. 사진 속 커피와 케이크 값만 해도 3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시간을 때우고 들어와 차려진 밥을 먹었습니다. 제 온수로 씻고, 제 전기로 자고, 제 와이파이로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시누이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작은 방을 차지한 명분은 남편이랑 싸워서 며칠 머리 좀 식히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 씨에게 언제 가냐고 물으니 우물쭈물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은지 상황이 좀 복잡해.
뭐가 복잡하다는 걸까요? 나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속닥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도박으로 수천만 원 빚을 져서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버텨라. 집도 넓은데 뭐. 버틴다고요? 언제까지요? 조카 민준이는 제 립스틱들을 전부 꺼냈습니다. 샤넬부터 아르마니까지 17개의 립스틱이 크레파스처럼 벽에 그어지고 뭉개졌습니다. 거실의 하얀 벽은 이제 붉은색 선으로 난도질당해 마치 살인 현장 같았습니다.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은지 씨, 민준이가 내 립스틱을. 시누이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유, 애가 뭘 알겠어요. 언니가 돈도 잘 버는데 하나 새로 사요. 쪼잔하게. 그녀는 저를 선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버는 게 죄라도 되는 양, 제가 온 가족을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시누이는 작은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시동생 부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나 사 마시겠죠? 시아버지는 서재 옆 창고방에서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지문 인식. 로딩되는 몇 초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확인하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이었을 수도 있고 직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 5일 전 출장 가기 전에 봤을 때만 해도 600만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만 원, 500만 원이 비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굳었습니다. 이체 내역을 눌러 하나하나 훑어 올라갔습니다. 이틀 전 300만 원 출금. 받는 사람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김순희.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전 내역. 5일 전 200만 원 출금. 받는 사람은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정민 씨가 저와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부부 공동 계좌입니다. 제 월급과 정민 씨 월급을 합쳐 대출금, 관리비, 생활비를 쓰는 통장입니다. 비밀번호는 저와 정민 씨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머니께 500만 원을 드려도 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 숫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액정 불빛에 눈이 시렸지만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그가 침대 옆으로 와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제 등을 향해 돌아 누우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네. 목구멍에서 모래를 씹는 듯한 까끌까끌한 목소리가 비집고 나왔습니다. 우리 통장에 있던 500만 원 어디 갔어? 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거실 TV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채널을 돌리는지 리모컨 버튼 누르는 소리가 삑삑 났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떠보는 말투였습니다. 몸을 돌려 어둠 속에서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틀 전 300만 원, 5일 전 200만 원 받는 사람 김순희. 당신 어머니.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혀가 꼬인 듯 했습니다. 엄마가 전세 보증금이 좀 모자란다고 하셔서 급하게 융통해 드린 거야? 나중에 갚으신대. 융통.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갔지만 억눌렀습니다. 옆방은 시어머니가 쓰고 있습니다. 방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계좌에서 500만 원을 빼돌려 놓고 융통이라고? 나한테 물어는 봤어? 정민 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목에 핏대가 서는 게 보였습니다. 너 한 달에 집에 며칠이나 붙어 있어? 물어보면 대답이나 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집에 좀 와 계신 게 어때서? 돈 좀 빌려드린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너 돈 잘 벌잖아. 시댁 식구 좀 돕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의 검지가 제 얼굴을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서윤아, 너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 엄마야? 내 엄마라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불그락푸르락한 얼굴, 분노에 찬 눈빛, 너무나 당당한 저 태도. 그는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 6명이 내 집을 점거하고 비밀번호를 멋대로 바꾸고 500만 원이 증발했는데 그는 제가 이기적이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알았어. 저는 다시 등을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정민 씨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싸우지 않자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등 뒤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그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고는 돌아 누웠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코 골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공동계좌에서 500만 원을 빼돌리고도 그는 세상 모르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침대에서 내려와 캐리어 깊숙한 곳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업무용이라 아무도 손댄 적 없는 기기였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공동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 개인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 개인 통장은 무사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따로 관리하던 비상금 통장이었고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공동계좌 내역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500만 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들 하나하나 체크하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는 1억 2천만 원. 저는 침대 모서리에 기대앉아 화면 속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돈 중에 제가 번 돈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팀장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병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은 출장을 다니고 공항 노숙은 기본에 과장님 얼굴 한 번 보려고 병원 복도에서 새벽 2시까지 기다리는 게 일상입니다. 제 연봉은 정민 씨의 3배입니다. 이 통장에 들어간 돈의 70% 이상은 제 피와 땀입니다. 즉, 지난 5년간 제 돈 8천만 원 이상이 시댁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하고 증거 자료를 폴더별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쯤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숨을 죽이고 방문에 귀를 댔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 말라니까.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데 언니가 우릴 쫓아내겠어? 눈치 보여서 못 그러지? 시누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는 토시 하나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이 집 명의가 누구로 돼 있냐? 정민이 지분도 있는 거냐? 오빠한테 물어봤는데 살 때 계약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다 언니가 냈대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는 언니 이름만 있을 거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음산하게 깔렸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정민이가 남편인데 지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등기권리증 한번 찾아봐야겠다. 엄마, 그건 봐서 뭐 하게요? 은지 넌 몰라도 된다. 시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정민이 이름 한 글자라도 들어가 있어야 이 집이 우리게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반은 떼어오지? 이혼. 그녀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벌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정민 씨가 이혼할 경우 얼마나 챙길 수 있을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 버튼. 언제 눌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화면의 붉은색 타이머는 이미 3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아닙니다.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침략입니다. 그들이 원한 건 며칠 묵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집, 내 돈, 내 모든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민 씨. 그는 무고한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범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칼같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고 옅은 화장을 하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어젯밤 남은 찌개를 데우고 있다가 제 차림새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디 가냐? 쉰다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목소리는 평온했고 심지어 입가엔 미소까지 머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기다리지 마세요. 늦을 겁니다. 더 이상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강남구. 모 법무법인? 택시는 이른 아침 서울의 거리를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페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고 편의점 자동문은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제 세상은 지난 3일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고급 오피스 빌딩 23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금박으로 법무법인 박앤드 김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담당한 박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무태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서윤아 님, 앉으시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서류 가방을 열고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이 아파트, 2018년에 제가 매입했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제 결혼 전 예금으로 처리했고 인테리어 비용도 제가 냈습니다. 명의는 제 단독 명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혼인 관계는요? 기혼입니다. 결혼 5년 차요. 이 부동산은 혼인 전 취득하신 겁니까? 후입니까? 혼인 전 매입, 완납했습니다. 입주만 결혼 후에 했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법적으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상담 오신 구체적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 세 글자를 뱉는 순간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고 제 집에 무단으로 거주 중인 시댁 식구들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시부모, 시동생 가족, 시누이와 조카까지 총 6명이 제 동의 없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도 멋대로 바꿨고요. 그리고 지난 5년간 남편이 공동계좌에서 시댁으로 빼돌린 돈이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리해온 은행 거래 내역서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증거입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윤아 님,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자료를 보니 배우자의 재산 은닉 및 기만 행위가 명백합니다. 아파트는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의 허락 없는 거주자들에 대해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각오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시끄러워질 겁니다. 남편분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주변에 악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창밖으로 펼쳐진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집, 내 돈,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예의를 차려야 할 이유는 없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추가 증거 수집. 새벽에 그 녹음 파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이 제 재산을 얼마나 노골적으로 탐내고 있는지, 또 어떤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둘째, 개인 자산 보호. 은행 앱을 열어 공동 계좌에 남아있던 97만 원을 전액 제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어차피 그 통장에 들어가는 돈의 70%는 제 돈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돈이 필요하면 본인이 알아서 채워 넣겠죠. 셋째, 거처 마련. 그 집에서 계속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판을 짤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켜고 단기 임대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1시간 뒤 마포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포함 550만 원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건물 6층이었지만 저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집구석에서 충분히 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저히 연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출장에 찌든 서윤아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아예 들어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 밥하라고 닥달하면 거래처 미팅이 너무 많다, 접대 자리가 길어진다며 둘러댔습니다. 정민 씨가 왜 이렇게 집을 비우냐고 물으면 실적 압박 때문에 미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사 사무실과 마포구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는 완벽한 증거의 사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점거 동안 찍어둔 집안 사진들. 텅 빈 냉장고, 더러워진 마루, 부러진 향초, 낙서된 벽지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잠시 용산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파일 처리였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 비밀번호가 걸린 서류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그 파일철 말입니다. 유나 왔냐? 고개를 든 시어머니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훔쳐보다 들킨 사람의 당혹감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 읽혔습니다. 이게 다 뭐냐? 그녀가 파일철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제 등기 권리증, 아파트 매매 계약서,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 제 물건을 뒤진 겁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고 퓨즈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제 개인 물품을 뒤지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일철을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치자 탁 하는 파열음이 났습니다. 개인 물품. 시어머니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이 진명이가 왜 너 혼자 이름으로 돼 있어? 정민이는? 우리 정민이 이름은 왜 없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고음으로 치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너랑 5년을 살았는데 정민이가 산 집에 얹혀 살면서 정민이가 벌어다 준 돈 쓰면서 감히 이 집은 제가 샀습니다. 말을 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제 결혼 전 저축으로 냈고 인테리어 비용도 제가 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도 제 통장에서 나갑니다. 정민 씨 월급은 이 집에 10원 한 장 들어간 적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 거짓말 마라. 정민이가 분명 정민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샀다고 하던가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아들 연봉 얼만지 아시잖아요. 정민 씨 1년 연봉 다 합쳐도 이 집 1년치 대출금도 못 갚아요. 지난 5년 동안 빚은커녕 우리 공동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이나 빼돌려서 어머니한테 갖다 바쳤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 말 다 했냐?
며느리라는 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댔고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파일철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건 제 겁니다. 앞으로 손대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거기 안 서. 서윤아, 너 거기 서라. 버르장머리 없는 년. 내가 오늘 정민이 불러서 너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는 소리,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못 배워 먹은 년, 독한 년, 그리고 한국 시어머니들의 단골 레퍼토리인 남편 잡아먹을 년, 때도 못 낳는 년 소리까지. 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 좋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선을 넘었으니 저도 이제 봐주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호출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제가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고 하대했는지 침을 튀겨가며 고자질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도둑 취급하더라. 진명이가 자기 거라고 유세를 떠는데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정민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시어머니를 한 번, 그리고 안방에서 걸어 나오는 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유나, 엄마한테 사과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아이 같았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내가 좀 참으면 되잖아.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5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던 이 남자를.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축 처진 어깨는 비굴해 보였습니다. 정민 씨.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동생네 식구들 내 동의 없이 집에 들였어. 현관 비밀번호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바꿨어. 우리 공동 계좌에서 500만 원 빼서 어머니 드린 거 내가 묻기 전까지 말 안 했어. 지난 5년간 야금야금 빼돌린 돈이 1억 2천이야. 난 까맣게 몰랐고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정민 씨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돈은 빌린 거야. 안 갚는다고 했냐? 아랫사람이 돼서 어른한테 돈 타령이나 하고. 그래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럼 갚으세요. 일주일 드립니다. 1억 2천, 전액 상환하세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냐? 1억 2천이 애 이름이야? 당장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와? 그럼 나가세요. 목소리 톤은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비수처럼 꽂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저 서윤아입니다. 제 이름 단독 명의예요. 집주인 동의 없이 거주하는 건 불법 점유입니다. 경찰 부를 수도 있고 법원 집행관 대동해서 강제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내가 내 시어미다. 정민이 엄마라고. 내가 감히 나를 쫓아내. 천벌 받으련. 천벌이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이 보장하는 소유권자의 권리입니다. 저는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이에요. 시어머니가 정민 씨의 팔을 와락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정민아, 너 보고만 있을 거냐? 내 마누라 미쳤다. 뭐라도 말 좀 해봐라. 정민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유나 너 그만 좀 해좋게 말로 풀자. 난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3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누었던 그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이 이름 한 글자라도 들어가 있어야 이 집이 우리게 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반은 떼어오지. 녹음이 끝난 후 거실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민 씨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신우이가 작은 방 문틀을 잡고 서서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일 줄게. 그 안에 안 나가면 법원 통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거야. 그때는 단순히 이사하는 걸로 안 끝날 줄 알아. 현관으로 걸어가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 그리고 정민 씨.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거 이혼 합의서야. 3일 동안 잘 생각해봐. 여기에 도장 찍으면 깔끔하게 합의 이혼으로 끝내줄게. 안 찍으면 소송이야.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당신 가족들한테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할 거니까. 신발장 위에 서류 봉투를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정민 씨가 다급하게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잠깐만.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철문 너머로 차단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미련도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3일간 저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변호사와 통화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정민 씨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돌아와 달라, 엄마가 사과하게 하겠다는 애원이었고, 나중에는 이러면 양가 집안 망신이라는 협박이었으며, 마지막에는 정말 돈이 없으니 봐달라는 찌질한 호소였습니다. 문자 하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딱 한 번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악에 바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 아들이 눈이 삐어서 너 같은 걸 데려와 가지고. 두고 봐라. 내가 인터넷에 다 올릴 거다. 내가 시댁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말없이 전화를 끊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님, 법원에서 퇴거 명령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과 협조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용산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님, 그리고 건장한 용역 직원 2명과 함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1204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 씨였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은 퀭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제복 입은 사람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나, 너 비켜.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그를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이 살벌한 풍경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이 사람들 데리고 뭐 하는 짓이냐? 이사하셔야죠.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3일 지났습니다. 제 발로 안 나가셨으니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이게 미쳤나? 내 아들 집이다. 내가 뭔데 나를 쫓아내. 이걸로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관리소장님께 건넸습니다. 이 집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는 저 서윤아, 단독 명의입니다. 그리고 이건 법원 퇴거명령 신청서와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입니다. 불법 점유 시 발생할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리소장님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순희 씨, 집주인 서윤아 님의 요청에 따라 퇴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으로 대응하시고 지금은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관리소장과 저, 그리고 정민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정민아 말 좀 해봐라. 내가 아들이잖아.
내 처가 지금 시애미를 쫓아내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정민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저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시동생네 짐을 거실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짐에 왜 손대? 집주인 요청입니다. 비켜주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시누이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은지 씨, 당신이 내 잠옷 입고 내 립스틱으로 벽에 낙서하고 내 냉장고 털어먹는 걸 당연하게 여긴 순간부터 우린 가족 아니었어. 그건 시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직 애잖아요. 애가 뭘 알아요. 그건 당신 아들이지 내 아들 아니야? 가정교육은 당신 몫이지.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정민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합의서. 정민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유나,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생각할 시간 3일 줬잖아.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도장 찍어. 맨몸으로 나가면 더 이상 책임 안 물을게. 안 찍으면 소송 끝까지 갈 거야. 당신 가족들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싹 다 걸 거야. 선택해. 정민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서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결국 그가 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안 된다. 도장 찍으면 끝이야. 저 집이 얼만데 그냥 나가. 절대 안 된다. 엄마. 정민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그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원래 유나 집이었잖아. 그동안 유나 등골 빼먹으면서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 시어머니가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최정민. 합의서를 받아들고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 있었습니다. 해방감. 시댁 식구들의 짐이 아파트 1층 로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캐리어 3개, 라면 박스 7개,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담긴 잡동사니들. 시어머니는 캐리어 위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로비가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가 시부모를 길바닥에 내쫓네. 정민이 저 병신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하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가던 입주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힐끔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시동생이 관리소장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우리도 거주자 가족인데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디 있어요. 관리소장님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집주인 요청입니다. 억울하시면 법대로 하세요. 시누이는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아이만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딩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걸어 나왔습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저를 본 시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너, 이 독한 년, 천벌 받을 년. 그녀의 저주를 가볍게 무시하고 구경하던 주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로비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1204호 입주민 서유나입니다.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오늘 일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오해 없으시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분은 제 전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류 가방에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붉은색 형광펜으로 칠해진 숫자들이 보이도록 높이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시댁으로 빼돌린 금액입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이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받을 생각입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김순희 씨께서 일주일 내로 전액 상환하신다면 소취하해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1억 2천. 며느리 돈을 몰래 빼돌렸다고? 저 집며느리가 해온 거라며? 남자가 빈털털이었네? 아이고, 망신살 뻗쳤네. 시어머니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습니다. 평소 노인정이나 단지 내 헬스장에서 자들이 용산에 큰 집 샀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신다고 난리다라며 떵떵거렸던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동정에서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혀를 차며 돌아서는 사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다가 정민 씨를 찾았습니다. 정민아, 정민아. 정민 씨가 다가와 부축하려 하자 시어머니가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리 가. 못난 놈. 며느리한테 꽉 잡혀서 이 꼴이나 당하고. 정민 씨는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한때 이 아파트에서 성공한 가장 행세를 했던 그는 이제 아내 돈으로 생색내다 쫓겨난 무능한 남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멀어져 갔습니다. 두고 봐라. 카톡방에 다 올릴 거야. 내가 어떤 년인지 다 까발릴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적어도 이 지긋지긋한 쇼는 막을 내렸습니다. 한 달 뒤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아파트가 제 특유재산임을 인정했고 정민 씨에게 재산 분할 권리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점을 인정하여 불법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판결 결과 저는 위자료를 한 푼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민 씨가 1억 2천만 원 중 제 기여분에 해당하는 8천만 원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민 씨의 급여 통장은 가압류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가부를 신청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법원 판결문은 공개적인 기록이니까요. 회사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와, 그 대리님 와이프 집에서 시댁 식구들이랑 살다가 쫓겨났다며? 돈도 억 단위로 빼돌렸다는데? 완전 기생충이 따로 없네? 그는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노후 계획은 박살났습니다. 며느리 집에 얹혀 살며 편하게 죽는 날만 기다리려던 꿈은 날아갔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척 단톡방에서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독사 같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당하냐. 하지만 그 여론몰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보낸 1억 2천만 원 이체 내역 캡처본을 단톡방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탓에 전환을 했습니다. 순이야, 이건 내가 너무했다. 며느리 돈을 그렇게 갖다 썼으면 말을 말지? 1억 2천이면 웬만한 전셋값 아니냐? 아들이 도둑질한 거네.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방 나가라. 시어머니는 강퇴당하거나 스스로 방을 나가야 했습니다. 시동생은 코인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었고 동서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 빚쟁이들이 찾아와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구한 좁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의 시어머니, 정민 씨, 시동생, 시누이, 조카까지 5 식구가 엉켜 살게 된 겁니다. 지옥이 따로 없겠죠? 그리고 저는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 씨를 본 건 법원 앞이었습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잿빛 오후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멈춰 서서 돌아보았습니다. 정민 씨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처량해 보였습니다. 퀭한 눈에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며칠 안 빤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유나, 우리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 듣는 게 아니었는데 너한테 숨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나 이제 엄마랑 연 끊을 수도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진 강아지 같은 눈빛. 5년 전 저는 저 선해 보이는 눈빛에 속았습니다. 그가 착했던 건 저와 싸울 의지가 없어서였고 든든해 보였던 건 모든 책임을 제가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기생이었습니다. 정민 씨.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기억나. 당신 어머니랑 식구들 우리 집에 들이고 비밀번호 바꾼 날 내가 물어봤잖아. 정민 씨가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비밀번호 뭐로 바꿨냐고. 당신이 그랬지? 엄마 생신으로 바꿨다고. 피식 웃었습니다. 우린 그때 이미 끝난 거야?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뒤에서 정민 씨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유나. 서유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고쳐 쓰고 웅덩이를 피해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발리로 향하는 비즈니스석 창가. 끝없이 펼쳐진 구름바다 위로 오후의 햇살이 금가루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기포가 혀끝에서 톡톡 터지며 달콤하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오로지 제 돈으로 저만을 위해 떠나는 휴가는 출장 보고서도 거래처 미팅도 눈치 봐야 할 시댁도 없습니다. 오직 저와 이 눈부신 하늘뿐입니다. 징 하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가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비행기 탔어. 도착하면 톡해. 그나저나 이거 봐라. 사이다 짤 하나 보낸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눌러서 확대해 보았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붉은 벽돌 빌라. 땅 위로 창문이 반만 나와 있는 반지 하방 앞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짐꾸러미가 쌓여 있고 시어머니가 문지방에 걸터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민 씨와 시동생, 아이를 업은 시누이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친구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내 전 시어머니, 요새 동네에서 며느리 잘못 만나 망했다고 하소연하고 다닌대. 근데 사람들이 다 알잖아. 1억 2천 해 먹고 쫓겨난 거, 지금 경기도 어디 반지하 월세 80짜리에 온 식구 다 모여 산다더라. 정민 씨 월급은 압류돼서 최저생계비만 나오고 시동생이 일용직 뛰어서 먹고 산대. 꼴 좋다. 사진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제 소파에 앉아 발톱을 깎던 모습. 제 화장품을 맘대로 바르던 뻔뻔한 얼굴. 새벽 3시, 며느리 집을 뺏으려 모의하던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 그리고 1층 로비에서 악을 쓰던 모습까지.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창밖의 구름은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내의 낮은 소음과 평온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주도의 바람, 용산 아파트의 냄새, 새벽의 녹음, 법원 앞의 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고 건배하듯 샴페인 잔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지난 5년의 인내를 위하여. 그리고 되찾은 나의 인생을 위하여.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계속해서 날아갔습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는 한국입니다. 나를 가두었던 곳, 그리고 내가 탈출한 곳. 안녕.
오늘부터 내 인생의 비밀번호는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